버려진 거구나. 어머니, 이제 이 집도 정리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정임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남았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날 오후 정임의 작은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임은 라디오 소리를 배경 삼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68의 나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그 뒤로 정임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이면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점심에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크게 바랄 것도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집은 30평쯤 되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지만 정임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가들 때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문짝 한쪽이 삐걱거렸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은 30년도 넘었습니다. 내 귀퉁이가 닳아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날짜마다 빨간 펜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경로당 가는 날, 아들이 온다고 한 날. 정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6시. 새벽 공기가 가장 맑은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찜. 욕심 부리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임은 뉴스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라늄, 선인장, 허브. 정임은 하나하나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이웃 한경자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경자는 정임보다 2살 많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2층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지기였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요즘 물가가 어떻다. 날씨가 어떻다. 경로당에 누가 새로 왔다. 오후가 되면 정임은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30분쯤. 깊이 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쉬는 시간. 그 시간이면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에서 깨면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오후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10층. 창밖으로 단지 전체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국에 밥 말아 먹거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먹지 않았습니다. 상을 차리고 제대로 앉아서 먹었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10시가 되면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반복. 하지만 정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구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 김도윤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쯤 전화로 미리 알려주고 왔습니다. 정임은 아들이 온다는 날이면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도윤은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제법 멋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임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회사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습니다. 며느리 최미선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바르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임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없이 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이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 간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점심을 일찍 먹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사과와 배를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정임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내왔습니다. 미선이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먹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였습니다.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르다는 것을.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 아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럴 땐 병원에 가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흐렸습니다. 시선이 집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식탁, 벽에 걸린 달력. 하나하나 둘러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도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남았습니다. 정임이 정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도윤은 이 집이 너무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비도 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임은 그래도 자신이 사는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그러니까 자신들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자신들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집으로 오시면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임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여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이 드시면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임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힘없는 손,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언제까지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그때까지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임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집도 정리할 때 되지 않았냐는 말. 정리.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팔겠다는 걸까? 정임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남편을 떠나보낸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도윤이 어렸을 때 키를 재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 정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제안을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일 경자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자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습니다. 며느리 최미선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바르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임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없이 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이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 간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점심을 일찍 먹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사과와 배를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정임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내왔습니다. 미선이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먹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였습니다. 정임은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르다는 것을.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 아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럴 땐 병원에 가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흐렸습니다. 시선이 집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식탁, 벽에 걸린 달력. 하나하나 둘러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도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남았습니다. 정임이 정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도윤은 이 집이 너무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비도 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임은 그래도 자신이 사는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그러니까 자신들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자신들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집으로 오시면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임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여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이 드시면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임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힘없는 손,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언제까지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그때까지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임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집도 정리할 때 되지 않았냐는 말. 정리.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팔겠다는 걸까? 정임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남편을 떠나보낸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도윤이 어렸을 때 키를 재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 정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제안을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일 경자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자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이와 말의 가시.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피곤했지만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자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경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층이라 가까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자의 집은 정임의 집과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경자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실에는 손녀의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자와 딸, 손녀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두 잔을 탁자에 놓고 앉았습니다. 경자는 정임의 얼굴을 보더니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어제 도윤이 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의 제안, 집을 정리하라는 말, 같이 살자는 말, 경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경자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정임을 똑바로 봤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집 정리하자고 하는 일. 정임이 이유를 묻자 경자는 단칼에 답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나눠 갖고 부모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라고 말했지만 경자는 설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정임도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하지만 도윤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자는 며느리 미선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한 편이라고 말이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늘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자는 정임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자는 며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선이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건 잘 챙겨두라고 했습니다.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 정임이 이유를 묻자 경자는 그냥 만약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남편이 남긴 돈과 정임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생각 좀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럼 그때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도윤과 미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이 망설이자 미선이 부드럽게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임은 너희 집이 좁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니라고, 방 하나 비워뒀다고, 어머니 방으로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임이 그러냐고 반문하자 도윤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정임은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임은 좀 더 생각해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실 건지 자신들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이 무슨 준비냐고 묻자 도윤은 어머니가 오시면
방도 정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자신들이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경자의 말처럼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정임은 알겠다고, 그럼 다음 달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다음 달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때까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도 도윤을 봤습니다. 뭔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은 알겠다고, 그럼 다음 달에 모시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임은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자가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다음 달에 간다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정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야 알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자는 조심하라고, 정말로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고맙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정임은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이불, 생활용품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산 집이었지만 정작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롱은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식탁도 남겼습니다. 도윤이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집 가구는 자신들 집에 안 맞는다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전날 경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정임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자가 준비한 음식을 펼쳤습니다. 잡채, 전, 나물. 정성스러운 반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마지막인 것처럼 밥을 먹으며 경자가 말했습니다.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자신한테 연락하라고,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약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을 먹으며 경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신이 걱정된다고. 정임이 이유를 묻자 경자는 그냥 느낌이 안 좋다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자신의 아들인데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자는 그래도라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임도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자는 돌아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짐이 정리되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정임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웃던 기억, 아들이 뛰어놀던 기억, 혼자 울던 기억, 모든 것이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정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이라고. 집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선도 함께였습니다.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트렁크에 다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다 실었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그럼 가자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빈 거실, 빈 방,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윤이 열쇠는 나중에 달라고 집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이 정리가 뭐냐고 묻자 도윤은 팔든지 세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답하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손에서 열쇠가 떠나가는 순간 이 집과의 연결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려 마지막까지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30분쯤 걸려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정임은 긴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정임의 집보다 2배는 넓어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차가웠습니다. 미선이 어머니 방은 이쪽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미선은 여기서 지내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짐을 방에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미선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3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식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임은 어색했습니다.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임이 되묻자 도윤은 자신들 둘 다 직장을 다닌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임이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도윤은 부엌을 쓰셔도 되니까 알아서 드시라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놓고 식사도 따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또 말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계시라고 층간소음 문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윤과 미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을 때쯤 아침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미선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쓸쓸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동네는 낯설었습니다. 경자도 멀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과 미선이 돌아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미선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언제 파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답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조금 이따 가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안다고, 근데 너무 빨리 팔면 어머니가 눈치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 때문이었습니다. 미선이 또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도윤은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답했습니다. 미선이 언제까지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집 팔리고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참겠다고, 지켜보겠다고,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도윤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이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낮에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도윤과 미선은 늘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돌아오는 일상. 정임과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외출이 잦았습니다. 도윤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오겠다고 알렸어요. 정임은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시라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렇게 정임은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넓은 집이었지만 외로움이 가득 찼어요.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하루하루. 경자에게 가끔 전화를 거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경자는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경자가 정말이냐고 다시 확인하면 정임은 목소리에 힘을 빼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힘들면 나오라는 말,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임은 괜찮다며 조금만 더 있어 보겠다고 답했어요. 경자는 정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힘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정임은 거실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어요. 집 매매 계약서, 정임의 집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정임이 이사 오기 전에 이미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말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본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돌아왔어요. 정임은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됐냐고 말이에요. 도윤은 아직 안 팔렸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걱정 마시라며 좋은 값에 팔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임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어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정임은 우연히 도윤과 미선의 대화를 또 듣게 됐어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미선이 물었어요. 돈 들어왔냐고 말입니다. 도윤은 그렇다며 어제 입금됐다고 답했어요. 미선이 얼마냐고 묻자 도윤은 2억 5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감탄했어요. 그 집이 그렇게 비쌌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재개발 지역이라며 더 오르기 전에 잘 판 거라고 답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도윤은 그렇다며 그리고 남은 돈으로 투자 좀 할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좋다고 답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쉿하며 작게 말하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듣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빚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집을 판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힘들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정임은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방 서랍에 넣어둔 통장 말이에요. 열어보니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말입니다. 다른 서랍도 뒤졌어요. 옷장도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통장이 사라진 겁니다.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도윤일까? 미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통장 본 사람 없냐고 말이에요. 도윤이 무슨 통장이냐고 물었어요. 정임은 자신의 예금 통장이라며 방에 뒀었는데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은 못 봤다고 답했어요. 미선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임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어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임은 아니라며 분명 서랍에 뒀었다고 답했어요. 도윤은 그럼 다시 찾아보시라며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기분이 나빴어요. 치매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자신은 아직 정신 멀쩡하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안다며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정임은 경자에게 전화했어요. 통장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자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정임은 자신의 예금 통장이라며 방에 뒀었는데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자가 물었어요.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임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어요. 경자는 지금 당장 나오라며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아니라며 조금만 더 있어 보겠다고 답했어요. 경자가 정임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정임은 괜찮다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경자가 정말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렇다며 고맙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갔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도윤과 미선은 정임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들어왔어요. 부엌 좀 깨끗이 쓰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이 깨끗이 쓰고 있다고 답하자 미선은 아니라며 식탁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고 싱크대도 제대로 안 닦으셨다고 지적했어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늘 깨끗이 했는데 말이에요. 정임은 미안하다며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또 말했어요.
낮에 너무 시끄럽다며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소리 크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미선은 자신들한테는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답했어요. 미선은 나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변해버렸어요. 예전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차갑기만 했어요. 이 집에서 정임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말이에요.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벽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물건을 찾을 때 헤매는 척했어요. 도윤이 출근하기 전에 거실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이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정임은 그렇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었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불편하냐고 물었어요. 정임은 아니라며 그냥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이 병원 가봤냐고 물었어요. 정임은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가보시라며 안과 예약 자신이 잡아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정임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출근했어요.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사람들은 상대가 보지 못한다고 믿을 때 가장 솔직해지는 법입니다. 정임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척하기로 말이에요. 낮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들어왔어요. 정임이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와의 통화인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지금 집에 혼자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있냐는 질문에 거실에 있긴 한데 자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불편하다고 말이에요. 같이 사는 게 눈치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불만스러웠어요. 미선은 또 말했습니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도윤이가 아직은 안 된대. 시간 좀 더 끌어야 한대요. 정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선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돈은 벌써 다 썼다고 말입니다. 빚 갚고 투자하고 하니까요. 그래도 집값이 좀 남긴 했다고 했습니다. 집값을 다 썼다는 것. 정임의 집을 판 돈을 말입니다. 미선은 계속 말했어요. 그나저나 통장은 찾았다고 말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통장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전화를 마치고 알았다며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끊었어요.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눈을 떴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집도 팔았고 돈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임이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저녁에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잘 안 보이는 척을 계속했어요. 식탁에 앉을 때 의자를 더듬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도윤이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냥 손이 떨려서 그렇다고 답했어요.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병원 예약을 내일 잡았다며 같이 가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맙다고 답했어요. 다음 날 도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암과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다고 말이에요.
나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안경 맞춰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도윤이 많이 불편하냐고 물었어요. 정임은 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집에서 조심하시라며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말했어요. 정임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날 밤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임은 힘들다고 말했어요. 경자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당장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조금만 더 있어 보겠다며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뭘 확인하냐며 이미 다 아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정임은 그래도라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정임이 위험하다며 진짜로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정임은 안다며 조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약속하라며 위험하면 바로 나오는 거라고 말했어요. 정임은 약속한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정임의 마음도 겨울처럼 차가워졌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임은 계속 잘 안 보이는 척했어요. 점점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어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도윤과 미선은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임이 잘 못 본다고 생각하니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미선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다 요양원 가시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임이 듣고 있는 줄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혼자 계시기 힘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어요.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정임은 가슴이 아팠어요. 요양원, 그곳에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말했어요. 주말에 드라이브 가실래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이 드라이브냐고 되묻자 도윤은 그렇다며 날씨도 좋고 밖에 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고 답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는 걸까?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도윤이 차 준비를 했습니다. 정임에게 가시자고 말했어요. 정임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도윤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났어요. 점점 외곽으로 갔습니다. 정임이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경치 좋은 데 있다며 거기 가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산과 들판만 보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이었어요.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말이에요. 정임이 이유를 묻자 도윤은 화장실 좀 다녀올 거라며 금방 올 거라고 답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걸어갔어요. 정임은 차 안에 남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도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정임은 불안해졌습니다. 차 밖으로 나갔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도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것이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정임의 어깨에, 머리에 쌓였어요. 차가웠습니다. 정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대합실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간표를 봤어요. 버스는 하루에 4번만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지금은 오후 3시쯤. 다음 버스는 저녁 6시였어요.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임은 외투를 여몄어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뿐이었습니다. 가까운 집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자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거의 없었어요. 3%.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망설였어요. 지금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혹시 도윤이 돌아올까요? 아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임은 알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끊겼어요. 경자가 안 받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꺼졌다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꺼진 것이었어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2%.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껐어요. 나중을 위해 아껴야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바깥이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바람이 세졌어요. 대합실 안으로도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몸을 웅크렸어요. 손을 비볐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임은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먹고 나온 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눈을 입에 넣어봤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목을 적실 수 있었어요. 조금씩 눈을 녹여 먹었습니다. 또 30분이 지났어요. 오후 4시 반.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대합실에 불이 없었어요. 깜깜했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배터리는 1%였어요. 곧 꺼질 것이었습니다. 다시 경자에게 전화했어요.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정임은 문자를 보냈어요. 경자야, 나 지금 위험해. 도윤이가 날 버렸어. 시 외곽버스 정류장. 도와줘. 전송. 문자가 나갔어요.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경자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정임은 다시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어요. 오후 5시, 오후 5시 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임은 떨었어요. 이를 부딪혔습니다. 6시가 되었어요. 버스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10분을 기다렸어요.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눈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절망했어요. 다음 버스는 밤 10시였습니다. 4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추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발도 시렸습니다. 정임은 일어섰어요.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대합실 안을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몸을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하려 했어요. 1시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추위 속에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두드렸어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였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일어섰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가까워졌습니다. 속도를 줄였어요.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었어요. 정임은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와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이 눈에 버스가 어떻게 오냐고요.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시내로 가야 한다고 답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타시라고요. 자신이 데려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임이 묻자 남자는 그럼이라며 이러다 큰일 나시겠다고 말했어요. 정임은 차에 탔습니다.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온기가 몸에 스며들었어요. 감사하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천만에라고 답했어요. 근데 혼자 여기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렇다고 답했어요. 가족은 어디 있냐고 묻자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달렸어요.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남자가 물었어요. 정임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경자의 집 주소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20분 뒤 도착했어요. 경자가 사는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여기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괜찮다며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남자가 말했어요. 정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손을 흔들고 떠났어요. 정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경자의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경자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는 소리와 함께 경자가 나타났어요. 어머, 정임아. 놀란 표정으로 정임을 봤습니다. 들어오라고 경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풀렸습니다. 정임아, 괜찮으냐며 경자가 정임을 부축했어요.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눕혔어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물 좀 마시라며 경자는 물을 가져왔어요. 정임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냐며 말해보라고 경자가 물었어요. 정임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차에 태우고 외곽으로 갔던 일, 버스 정류장에 혼자 남겨진 일, 3시간을 추위 속에서 기다린 일을 말이에요. 경자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나쁜 자식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다고 정임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은 말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경자가 말했어요. 정임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왜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정임이 말했어요. 뭐가 확실하지 않냐며 버려진 거라고 경자가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실수였다고 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한다고 경자가 말했습니다.
정임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어요. 경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라고 경자가 말했어요. 정임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경자는 객실을 준비했어요. 이불을 깔고 베개를 놓았습니다. 정임은 그 방에 누웠어요.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의 도윤,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임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또렷했어요. 경자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과 김치, 반찬이었어요. 정임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힘을 내야 했어요. 오늘 뭐 할 거냐고 경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이한테 가봐야겠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뭐라며 경자가 놀랐습니다. 정신 나갔냐고 말했어요. 확인해야 한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진짜로 날 버린 건지 말이에요. 정임아, 이미 확실하다고 경자가 말했어요. 그래도 직접 들어야 한다며 내 귀로 들어야 한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경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하다며 혼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래냐고 정임이 물었어요. 당연하다고 경자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를 했어요. 외투를 입고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도윤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30분쯤 걸려 도착했어요. 아파트 앞에 내렸습니다. 정임은 올려다봤어요. 15층. 저 위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정임은 심호흡을 했어요.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선이었습니다. 정임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라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미선이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냐고 정임이 물었어요. 미선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정임과 경자가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어요.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도윤이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어제 내가 날 외곽에 데려갔다고 말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혼자 두고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실수였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실수냐고 정임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며 자신도 화장실 다녀오다가 길을 잃어서 차를 못 찾았다고 도윤이 답했어요. 정임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왜 날 찾지 않았냐고 덧붙였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혼자 집에 오실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눈 내리는 외곽에서냐며 핸드폰도 꺼진 상태로냐고 정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경자가 옆에서 정임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왜 그랬냐고 정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뭐가 미안하냐고 정임이 물었어요. 어머니를 부담스러웠다고 도윤이 답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버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며 그냥 혼자 계시게 하려고 했다고 도윤이 답했어요. 죽으라는 거였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도윤이 소리쳤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빚이 너무 많았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집 팔아서 갚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도 가져간 거냐고 정임이 물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까지 없애려고 한 거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어머니라며 도윤이 불렀습니다. 말해보라고 정임이 답했어요. 내가 죽으면 뭐가 남냐고 물었습니다. 보험금이냐 아니면 연금이냐고 덧붙였어요. 도윤은 얼굴을 감쌌어요. 미선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너희가 힘든 건 안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도 안다고 덧붙였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날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널 낳아서 키운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정임은 일어섰어요. 내 짐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나가겠다고 덧붙였어요. 어디로 가시냐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너희랑은 더 이상 못 산다며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정임은 방으로 갔습니다. 경자가 따라왔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도윤과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도윤이 말했어요. 됐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라며 도윤이 정임의 팔을 잡았어요. 정임은 뿌리쳤습니다. 손 떼라고 말했어요. 제발이라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난 이미 죽었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너희한테는 말이에요. 정임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경자가 함께 나왔어요. 어머니라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뚫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어떡할 거냐고 경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며 일단 내 집에서 며칠만 있어도 되겠냐고 정임이 답했어요. 당연하다며 얼마든지 있으라고 경자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경자의 집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차들,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객실에 짐을 풀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말입니다. 마시라며 기운 좀 내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착하다며 그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다며 근데 어쩌겠냐고 정임이 답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경자가 물었습니다. 찾아봐야겠다며 작은 원룸이라도 말이라고 정임이 답했어요. 돈은 있냐고 경자가 물었습니다. 국민연금 나온다며 그걸로 겨우 살 수 있을 거라고
정임이 답했어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괜찮다며 혼자 살았던 것처럼 또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임하라며 경자가 불렀습니다. 울지 말라고 정임이 답했어요. 나도 울 것 같으니까요.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경자의 집에서 지냈어요. 매일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작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괜찮으시냐고 부동산 직원이 물었어요. 10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0. 정임의 연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좋다며 이걸로 하겠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통장에서 빼냈습니다. 도윤이 가져간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이었어요. 정임은 예비로 하나를 더 만들어뒀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경자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고소하시려는 거냐고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라며 일단 기록만 남기고 싶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기록이냐고 경찰이 되물었어요. 그렇다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싶다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임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집을 팔린 일, 통장을 빼앗긴 일, 외곽에 버려진 일, 모두 기록되었어요. 증거 자료 있으시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문자 내역이랑 통장 거래 내역 있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정임은 준비한 서류를 냈습니다. 경찰은 확인하고 복사했어요. 일단 이렇게 기록해 두겠다며 나중에 고소하시려면 다시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고소 안 할 거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며 일단 제대로 설 자리부터 만들어야겠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증거를 더 모을 거라며 확실하게 말이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경자는 정임을 봤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정임아, 너 변했다고 경자가 말했어요. 뭐라고 정임이 되물었습니다. 예전과 달라 보인다며 강해진 것 같다고 경자가 답했어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도윤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금은 이 통장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어르신, 이 경우는 재산 절취와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고소할 수 있냐고 정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며 증거가 충분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답했어요. 근데 가족 간 문제라서 조심스럽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러운 거냐고 정임이 물었어요. 법원에서도 가족 간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며, 그리고 아드님이 형사처벌 받으면 어르신도 힘드실 거라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며 일단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 잘 보관하시라며 나중에 필요하실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변호사는 상담 자료를 줬습니다. 정임은 가방에 넣었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왔어요. 경자가 도와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생필품뿐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여기 괜찮다고 경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며 자신도 마음에 든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어요. 이불을 폈습니다. 부엌에 냄비와 그릇을 놓았어요. 경자가 작은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 거라며 자신이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어머, 고맙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요. 내 옛날 집에서 가져온 거라며 도윤이네 갈 때 못 가져갔다고 경자가 답했습니다. 정임은 라디오를 받았어요. 오래된 라디오였습니다. 10년도 넘게 쓴 것. 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있다고 정임이 말했어요. 그럼이라며 튼튼한 거라고 경자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경자는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라고 말했어요. 응이라며 조심히 가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혼자 괜찮겠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응이라며 이제 괜찮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경자는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저녁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이 흘렀어요. 정임은 음악을 들으며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편안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어머니라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어요. 왜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그렇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하냐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알아서 뭐 하겠냐고 정임이 물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그렇다고 도윤이 답했어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걱정이냐며 날 버렸으면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도윤이 답했어요. 안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근데 용서는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어머니라고 도윤이 불렀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난 너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공책을 사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내 집이다.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글을 쓰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새 생활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어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경자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장을 갔어요. 밥을 해 먹었습니다. 수다를 떨었어요. 정임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등기가 와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뜯어봤어요.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도윤이 보낸 것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정을 통해 대화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화해. 이제 와서 화해를 하자는 건가요? 정임은 고민했습니다. 경자에게 전화했어요. 경자야, 도윤이가 조정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며 그 자식이 그랬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응이라며 화해하고 싶대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갈 거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모르겠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가보라며 그리고 내 할 말 다 하라고 경자가 말했어요. 그래도 되겠냐고 정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당당해도 된다고 경자가 답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했어요. 가기로 말이에요. 조정 날짜가 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경자가 함께 했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도윤과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을 보자 일어섰어요. 어머니라고 도윤이 불렀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라며 오늘 조정을 진행할 김나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조정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는 자리라고 했어요. 먼저 아드님부터 말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냐고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잘못 대했다며 집을 팔고 돈을 가져가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다고 도윤이 답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유가 뭐냐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빚 때문이었다며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았다고 도윤이 답했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 갚았지만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버린 거냐고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그렇다며 부담이 되었다고 도윤이 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임을 봤어요.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힘든 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 속인 건 용서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어머니라고 도윤이 불렀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놓고 날 짐처럼 취급했다며 내 집을 팔고도 말 안 했다고 정임이 말했어요. 통장을 가져가고도 모른 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날 눈 내리는 외곽에 버렸다며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라며 내가 낳아서 20년 넘게 키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내가 날 버렸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도윤도 울었어요. 미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안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근데 용서는 못한다며 아직은 말이라고 덧붙였어요.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며 화해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화해요라고 정임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며 가족이지 않냐고 조정위원이 답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이라며 조정위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라며 제 권리를 찾고 싶다고 정임이 말했어요. 조정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보상을 원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렇다며 제 집값이랑 통장에 있던 돈 돌려받고 싶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이미 다 썼다고 말했습니다. 빚 갚는데 말이에요. 그럼 갚으라며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렵다고 도윤이 답했습니다. 내 형편은 내가 상관없다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지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정임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아쉽다며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좋지 않은데라고 말했어요. 어쩔 수 없다며 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정임은 일어섰어요. 나가려는데 도윤이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 말이에요. 뭐냐고 정임이 물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저희도 힘들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나도 힘들었다며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말이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정임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경자가 따라왔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경자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고소할 거라며 제대로 말이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확실하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응이라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임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무료 법률 구조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죄목은 재산 절취, 유기, 사기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집 매매 계약서, 경찰 진술 기록 말이에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도윤과 미선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 넘어갔어요.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도윤과 미선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해달라고 말이에요. 정임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침착하게, 떨림 없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이라며 정말 처벌을 원하시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가족인데도 그러냐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정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증인이 나왔어요. 경자도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정임은 말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라며 그가 제대로 뉘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선은 벌금 500만 원, 그리고 피해 금액 배상 명령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유기하고 재산을 절취했다며 가족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로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정임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라고 도윤이 불렀습니다. 이제 끝났다며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정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도윤이 말했어요. 안다며 그래서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겠다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정임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살라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도윤이 불렀습니다. 돈은 천천히 갚으라며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갚으라고 정임이 말했어요. 정임은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작은 원룸은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찜이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 공원이었어요.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걸었어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말이에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경자도 왔습니다. 정임아, 왔냐고 경자가 물었어요. 응이라며 좋은 아침이라고 정임이 답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 건강, 손주들 이야기를 말이에요.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먹었어요.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여럿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어요.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국에 밥 말아 먹었어요.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 드라마를 말이에요. 10시가 되면 잤습니다. 편안한 하루의 끝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경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임아,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까라고 말했어요. 어디냐고 정임이 물었습니다. 시장이나 갈까라며 맛있는 거 먹자고 경자가 답했어요. 좋다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출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전통시장에 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채소, 과일, 생선을 말이에요. 정임은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이었습니다. 시장 안식당에 들어갔어요.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 쫄깃한 면, 맛있었어요. 정임아라고 경자가 불렀습니다. 응이라고 정임이 답했어요. 요즘 괜찮아 보인다며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경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냐고 정임이 물었어요. 응이라며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인다고 경자가 답했습니다. 정임은 웃었어요. 그런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도윤이는 어떠냐고 경자가 물었습니다. 가끔 문자 온다며 돈 보냈다고 조금씩 갚고 있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용서했냐고 경자가 물었습니다. 아니라며 아직은 그렇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근데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경자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시장을 더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뜯어봤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돈 입금했습니다. 많지 않지만 계속 보낼게요. 건강하세요. 아들 도윤 올림. 짧은 편지였어요. 정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이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라디오를 켰어요. 저녁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클래식이 흘렀어요. 정임은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임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가 다시 걷는 것 같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은 여전히 춥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워요. 하지만 정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었어요. 작은 원룸, 많지 않은 연금.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소중했습니다.
경자와 나누는 이야기가 즐거웠어요.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꽃이 피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었습니다. 정임은 매일 산책하며 꽃을 봤어요. 경자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나무 아래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정임아, 행복하냐고 경자가 물었습니다. 응이라며 행복하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정말로냐고 경자가 되물었습니다. 응이라며 이게 행복인 것 같다고 정임이 답했어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저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DJ가 말했어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고 말이에요.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천장을 봤어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아름다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 좋은 아침이라고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의 하루였어요. 그리고 정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걷고 있다는 것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눈 오는 날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